한국산 무기요. 그건 장난감 수준입니다. 불과 2년 전 덴마크 국방부 조달국이 던진 이 오만한 한마디가 지금 그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설상가상으로 미군 철수와 그린란드 영토 압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덴마크를 덮쳤습니다. 다급해진 덴마크가 유럽 동맹국들을 찾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우리 쓸 것도 없다. 결국 덴마크 총리는 전 세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을 버린 건 명백하고 뼈아픈 실수였다. 30조 원 규모의 안보 공백, 오만이 불러온 처절한 구려, 그리고 세계 안보의 새로운 기준이 된 K방산. 그 전율 돋는 역전극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국방부 조달국 최고위 회의실, 이곳에서 내린 결정 하나가 국가안보 예산 수십억 크로네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밀러입니다. 덴마크 국방부 조달국 국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주재하게 됐죠. 테이블 위에는 3개 국가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고 참석자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습니다. 프랑스제 카이사르, 이스라엘제 아트모스, 그리고 한국제 무언가.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프랑스 업체가 보내온 자료는 가죽 바인더에 담겨 있었고 이스라엘 자료는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은 USB로 도착했죠. 한국 자료는 얇은 종이 팸플릿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무게감부터 달랐어요. 유럽 방산 산업이 쌓아온 신뢰와 역사는 이런 디테일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저는 팸플릿을 집어들었다가 곧바로 테이블 모서리에 밀어놨습니다.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었어요. 마르틴 쇠렌센 수석 실무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3차례 들어왔다고 보고했죠. 저는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검토 대상이라는 말 자체가 우스웠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를 우리 국방군에 배치한다?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우유가루와 천막을 보내주던 나라 아니냐고 물었죠. 그런 나라가 만든 대포를 우리가 산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제 논리는 명확했어요.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방산 네트워크의 일원입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검증된 파트너였죠. 실전 데이터가 있고 정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부품 공급망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어요.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보를 맡길 순 없었습니다. 팸플릿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K9이라는 이름의 자주포였죠. 사진은 그럴듯했지만 실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양표에는 사거리 50km, 분당 발사속도 6발 자동화 장전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브랜드를 믿는 사람이었죠. 프랑스 네익스터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이스라엘 엘빗은 중동 전장에서 검증됐습니다. 한국은 뭐가 있었나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알지만 방산 기업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팸플릿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한국산은 장난감 수준이라고 말했죠. 회의실 안에서 낮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르틴은 표정을 굳혔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즉시 배치 가능한 검증된 시스템이지 실험용 프로토타입이 아니라고 강조했죠. 한국이 만약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왜 나토 국가 중 어디도 채택하지 않았겠냐고 물었습니다. 재무담당국장이 가격 비교표를 펼쳤습니다. 프랑스제는 대당 800만 유로, 이스라엘제는 700만 유로, 한국제는 400만 유로였죠.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싼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품질 문제일 수도 있고 사후 지원 체계가 부실할 수도 있으며 부품 수급이 불안정할 수도 있었죠. 유럽 제품은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신뢰성과 안정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었어요. 마르틴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제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했죠. 저는 손을 저으며 그 말을 일축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하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당장 물량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덴마크는 시간이 있었고 신중하게 선택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품질을 타협할 이유가 없었어요.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 두 후보를 놓고 기술평가와 가격 협상 일정을 논의했죠. 한국은 자연스럽게 의제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재차 언급하지 않았어요. 팸플릿은 여전히 테이블 모서리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그 팸플릿을 집어 커피잔 받침대로 사용했죠. 잔 바닥이 젖어 있었고 종이가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용도였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마르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 측의 세 번째 미팅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더 좋은 활용법이 떠올랐어요. 입찰 정보만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식 경쟁 입찰에 참여할 자격은 주되 미팅은 필요 없다고 말했죠. 그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우리는 선택지가 3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압박할 카드가 생기는 셈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코펜하겐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잔잔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멀리 있었고 위협은 추상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상의 선택을 할 시간, 최고의 조건을 이끌어낼 시간, 모든 옵션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죠. 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메일함에는 프랑스 업체에서 보낸 초청장이 와 있었죠. 파리 본사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공장 시찰과 기술 브리핑, 그리고 만찬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일정을 확인하고 승인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비즈니스였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업체에서 온 메일은 단순했습니다. 미팅 요청, 기술 자료 송부, 공장 방문 제안이 전부였죠. 형식적이고 절박해 보였어요. 저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틴에게 전달해 정중하게 거절하라고 지시만 내렸죠. 우리는 검토 중이며 필요시 연락하겠다는 템플릿 문구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흘러나왔죠. 전선이 교착 상태라고 했습니다. 장기전 양상이라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그건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덴마크는 안전했고 나토가 있었으며 유럽 동맹이 든든했습니다. 방산 장비 도입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지 급박한 생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해 서재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서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럽 방산의 우수성을 지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배제했죠. 국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 하루였습니다. 한국제 팸플릿은 아마 지금쯤 사무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커피 자국이 묻은 채로 말이죠. 그게 적절한 귀결이었어요. 장난감 수준의 제품은 장난감처럼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와인을 홀짝이며 내일 일정을 떠올렸죠. 프랑스 업체와의 화상회의, 이스라엘 측 기술평가 보고서 검토, 그리고 최종 후보 압축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아무 문제도 없었고 아무 위협도 없었으며 아무 후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유능한 국장으로서 국가를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린 사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은 다시는 제 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제 확신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죠. 제가 버린 그 팸플릿 한 장이, 커피 받침대로 쓴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를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전략회의실에서 숫자들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업체가 제시한 최종 견적서는 대당 700만 유로였죠. 협상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스프레드시트를 보며 저는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예산 한도는 650만 유로였고 50만 유로 차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재무국장은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마르틴이 회의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프랑스 업체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했다는 내용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죠. 그들이 제시한 800만 유로는 우리 예산을 터무니없이 초과했고 가격 조정 의사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탈락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단독 협상 상황이 됐죠.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협상력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가격을 깎아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웠습니다. 참모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규칙적인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었죠. 이스라엘 측은 우리가 급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레버리지가 필요했습니다. 문득 일주일 전 제가 내린 지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업체에 입찰 정보만 제공하라던 그 지시 말이죠.
당시엔 그저 형식적인 처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쓸모가 있었죠. 실제로 계약할 의사는 전혀 없었지만 협상 테이블에는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경쟁자가 있다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었어요. 마르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 입찰 서류 제출 현황이 어떻냐고 말이죠. 그는 노트북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에 접수됐다고 보고했어요. 제한 가격은 대당 400만 유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역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유용했어요. 이스라엘을 압박하기에 완벽한 숫자였습니다. 전략을 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새 후보를 두고 평가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거였죠. 프랑스는 이미 이탈했지만 그 사실을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부각시키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지가 여럿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불안해하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거였어요. 법무 담당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계약 의사가 없는데 입찰에 참여시키는 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제안을 공정하게 검토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최종 선택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고요. 기술성, 신뢰성, 사후 지원 체계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탈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마르틴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측과 기술 미팅은 진행하냐고 물었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서류 심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미팅을 하면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자칫 우리가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었죠. 그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언론 플레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에 브리핑 자료를 보냈죠.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 유럽과 중동, 아시아 업체가 경쟁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되 글로벌 경쟁 입찰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기사가 나가면 이스라엘 측도 볼 겁니다. 압박 효과가 있을 거였죠. 이틀 뒤 이스라엘 업체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협상 일정을 잡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회신을 미뤘죠. 조급함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하루를 기다린 뒤 간결하게 답장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우리 회의실에서 만나자고 통보했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죠. 마르틴과 협상 시나리오를 리허설했습니다. 핵심은 한국 카드를 적절히 흘리는 거였어요. 노골적으로 언급하면 협박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우연히 새어나오는 정보처럼 전달해야 했죠. 가격 논의 중에 예산 제약을 언급하고 그 맥락에서 다른 경쟁사의 공격적인 가격 제시를 슬쩍 내비치는 겁니다.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회의실을 점검하고 자료를 배치하며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담당자는 정확히 10시에 도착했죠. 그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그의 눈을 봤어요. 이 사람도 협상 전문가였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트모스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말했죠. 나토 호환성도 우수하고 실전 데이터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700만 유로는 우리 예산을 50만 유로 초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담당자가 반론했습니다. 품질과 신뢰성을 고려하면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했죠. 장기적 운용 비용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경쟁력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옵션도 있다고 말이죠.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른 옵션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거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2개 업체가 더 경쟁 중이라고 말했죠. 그중 한 곳은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 업체냐고 말이죠. 저는 잠깐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마치 말해도 되나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게요. 그러다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아시아 쪽 업체라고만 말했어요. 더 이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죠. 신비감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긴장한 게 보였어요. 아시아 업체라면 아마 한국일 거라고 추측하는 눈치였습니다. 최근 폴란드 계약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죠.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한다고만 답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담당자는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않는다고 충분히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 시한은 이번 달 말까지라고 못 박았죠. 회의가 끝나고 그가 나간 뒤 마르틴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불편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협상이라고 생각했죠. 깨끗한 협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가 예산을 지켜야 했고 최선의 조건을 이끌어내야 했어요. 사흘 뒤 이스라엘 측에서 수정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대당 650만 유로로 낮췄더군요. 정확히 우리 예산 한도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전략이 통한 겁니다. 한국을 들러리로 세운 효과가 확실했죠. 마르틴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라고 말했어요. 최종 계약 전 실사 절차만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는 어떻게 통보하냐고 물었죠.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국은 계속 입찰 명단에 올라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최종 계약이 서명될 때까지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죠. 혹시 모를 추가 협상 카드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든 말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녁 무렵 재무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는 흡족해 했습니다. 어떻게 가격을 낮췄냐고 물었어요. 저는 경쟁 구도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죠. 결과가 중요했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국방 예산 효율화에 대한 토론이 나오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스마트한 조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예산을 아끼고 최적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국익을 지킨 겁니다. 한국이 이 과정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품었는지, 준비에 시간을 쏟았는지, 기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최선인 선택을 했을 뿐이죠.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큰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랑했어요. 아내는 축하한다며 웃었습니다. 와인을 한 잔 따라줬죠. 저는 잔을 들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프로페셔널의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서재에서 계약 체크리스트를 검토했습니다. 기술 검증, 법무 검토, 예산 승인, 일정 조율 모든 항목이 순조로웠죠. 한 달 안에 최종 서명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성과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업체 팸플릿이었죠. 누군가 정리하다가 여기 넣어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죠. 역할은 끝났습니다. 들러리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주연만 조명을 받는 겁니다. 저는 조명 아래 서 있었고 한국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믿었어요. 내일이면 이스라엘 측과 세부 조건을 논의할 겁니다. 납기 일정, 교육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같은 것들이죠. 한국은 더 이상 화제에 오르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화제가 된 적도 없었지만요. 저는 만족스럽게 불을 껐습니다. 계산된 냉혹함이 승리한 하루였죠. 감정 없는 전략, 목표 중심의 실행,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국장으로서 제 가치를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이 들러리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를 겁니다. 알 필요도 없었죠. 그저 입찰 결과 통보를 기다리다가 언젠가 탈락 소식을 받을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었죠. 이건 비즈니스였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은 도구였고 이스라엘은 파트너였으며 저는 승자였습니다. 완벽한 공식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협상이 순항하던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업체 관계자들이 로비에서 대기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고개도 들지 않고 답했어요. 일정에 없다고 전화라고 말했습니다. 돌려보내라는 지시였죠. 비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직접 설명할 기회만 달라고 요청한다더군요. 10분이면 된다고 했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오늘은 불가능하다고 필요하면 공식 경로로 요청하라고 전달하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죠. 중요한 회의 준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로비 입구가 보였습니다. 유리문 밖에 3명이 서 있더군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동양인들이었어요.
빗방울이 그들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서 있었죠. 저는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가는 길에 로비를 지나쳤는데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다른 두 명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제 눈과 마주쳤을 때 그들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지나쳤어요. 모르는 사람 대하듯 말입니다. 마르틴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한국 측이 오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어요. 우리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리라는 식이었죠.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로비에 한국인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침부터 줄곧 앉아있다면서 말이죠. 참 끈질기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말했어요. 비 맞으며 기다리는 게 아시아인의 근성인가 보다고 했습니다.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죠. 오후 2시쯤 비서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명함이라도 전달하고 싶다고 한답니다. 저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명함은 이메일로 보내라고 전화라 했습니다. 굳이 여기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죠. 사실 명함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거부였어요. 창밖 날씨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죠. 저는 회의 준비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로비 쪽 유리벽을 통해 그들이 보였어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5시간째였죠.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요함이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았어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더군요. 비서실 직원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건물을 나섰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봤어요. 축 처진 어깨, 젖은 옷깃,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죠. 그저 예상된 결말이었을 뿐입니다. 일주일 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비서실에서 또다시 한국 관계자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기시감을 느꼈죠.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없다고 공식 채널로 연락하라고 답변하라 지시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로비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외부 미팅을 위해 현관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그들이 소파에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엔 4명이었어요. 지난주보다 1명 늘었더군요. 아마 더 높은 직급을 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 1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일어서며 다가오려 했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는 신용을 하며 빠르게 지나쳤어요.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는 미팅 시간까지 30분이나 남아 있었지만요. 미팅 장소는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업체 부사장이 덴마크를 방문한 김에 저녁 약속을 제안했거든요.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게 진짜 비즈니스 관계였죠. 상호 존중과 격식을 갖춘 만남이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계약 세부 사항, 기술 이전 일정, 교육 프로그램 같은 실무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주제였어요. 중동 정세, 유럽 경제, 가족 이야기까지 다양했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파트너십이라는 거였어요. 식사 중간에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경쟁사는 어떻게 됐냐고 말이죠. 저는 와인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상 정리 단계라고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아트모스가 최적이라고 덧붙였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아직도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면서 농담처럼 웃었어요. 가난한 구해자들은 밖에서 기다리게 두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부사장도 웃었죠. 우리는 선택받은 파트너이고 나머지는 배경일 뿐이라는 암묵적 합의였어요. 이틀 뒤 월요일에 3번째 방문이 있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전화했을 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원급이 왔다더군요. 정말 만나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하지만 이번엔 방법을 바꿨습니다. 직접 로비로 내려갔어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할 말을 정리했죠. 명확하고 정중하되 거절의 여지가 없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3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김전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지만 제 것은 주지 않았어요. 대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다른 업체와 최종 협상 중이라고, 추가 검토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죠. 김 전무가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입찰 참여를 허용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제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했다고 답했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옵션이 더 적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죠.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죠.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김 전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언젠가 필요하시면 연락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거절당한 상황에서 무슨 자신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인들 특유의 오기라고 생각했죠. 늦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면 될 텐데 괜히 여운을 남기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마르틴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과 직접 만나서 정리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연락 오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죠. 마르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이스라엘 측에서 최종 계약서 초안이 도착했습니다. 법무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서명 예정이었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는 깨끗이 정리됐고 우리가 원하던 파트너와 원하던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됐어요. 저녁 무렵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로비 입구는 텅 비어 있었죠.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풍경이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거였죠. 퇴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3번의 방문, 3번의 거절이었어요. 그들은 집요했지만 결국 헛수고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들을 선택할 의사가 없었거든요. 시간 낭비였죠. 그들의 시간도 우리의 시간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와서 스스로 기다렸고 스스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었죠. 한국팀이 돌아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어떤 보고를 올렸을지, 회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밖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제 세계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이스라엘과의 계약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게 마무리될 거였죠. 완벽한 성과,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3번 왔던 사람들, 비를 맞으며 기다렸던 사람들, 명함을 건네고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 과거였습니다. 기록에도 남지 않을 작은 에피소드였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믿음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제가 거절한 그 사람들이 비 맞으며 기다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값비싼 선택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계약 서명을 마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류는 완벽했고 납기는 24개월로 확정됐으며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검증된 파트너와 안정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긴급 안보회의 소집 통보가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긴급 상황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서둘러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참모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스크린에는 유럽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정보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러시아는 소모전을 지속할 의지를 보이고 유럽 전역이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유럽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방장관이 질문했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방어 태세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죠. 작전국장이 답했습니다. 현재 계획된 전력만으로는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조달국장으로서 답변해야 할 차례였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계약 완료했고 24개월 후 인도 예정이라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죠. 추가 물량을 긴급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마르틴을 불러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추가 물량 확보 방안을 논의했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미 계약한 파트너니까 추가 주문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즉시 이스라엘 측에 연락했습니다. 화상 회의를 요청했고 다음 날 담당자와 연결됐죠.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보 환경이 변화했고 추가 물량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가능한 한 빠른 납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고 답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각국에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최소 3년은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년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비용을 더 지불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물리적으로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국 수요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죠.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당길 방법은 없냐고 말이에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물량은 없다고 단언했어요. 화면 너머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2년 전 가격 문제로 탈락했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선택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담당자는 제 설명을 듣더니 짧게 답했어요. 현재 수주 잔량이 5년치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계약은 최소 6년 뒤나 가능하다고 덧붙였죠. 6년이라는 숫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일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 러시의 생산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납기는 최소 4년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주저앉았죠. 유럽 방산 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미국이었습니다. 마르틴이 미 국방부 조달청에 연락했어요. 답변은 이틀 뒤 이메일로 왔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죠. 미국 역시 자국군 재고 보충이 우선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바닥났고 동맹국 수출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미국 제가 믿었던 모든 파트너들이 같은 답만 되풀이했죠. 지금 당장 줄 물건이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재무국장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보고하며 예산 증액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가 물었습니다. 예산을 늘려도 살 곳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국방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행 상황을 묻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업체가 거절했다고 단기간 내 확보 가능한 옵션이 없다고 보고했죠. 장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손이라는 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빈손이 맞았어요. 24개월 뒤에나 도착할 장비가 전부였고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제 선택이 만든 재앙이었죠. 다음 날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참모들은 대안을 찾느라 밤을 샜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서방 국가 중 즉시 공급 가능한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작전국장이 질문했습니다. 비서방 국가는 검토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토 표준 장비가 아니면 호환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그가 반박했습니다. 호환성보다 생존이 먼저라고 말했어요. 마르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옵션을 재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봤죠. 2년 전 제가 들러리라 부르며 내쳤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중동도 모두 문을 닫았죠. 남은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비웃었던, 거절했던 바로 그들만이 유일한 가능성으로 남았어요. 마르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 연락처가 있냐고 말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꺼냈습니다. 2년 전 로비에서 받았던 명함이었어요. 김태훈 전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봤죠.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전 3번이나 찾아왔다 거절당한 그들에게 다시 손을 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들러리라 불렀던 제가, 비 맞으며 기다리게 했던 제가, 이제 그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죠. 마르틴이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검토했어요. 정중하고 겸손한 문장들이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쓰던 오만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초조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제가 무시했던 그들에게 외면당한다면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울까요? 저녁 무렵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마르틴이 황급히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한국 측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죠. 짧고 명확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이전 입찰은 무효이며 모든 협의는 새로 시작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가격도 조건도 일정도 전부 재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죠. 주도권이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제가 팸플릿을 커피 받침대로 썼던 그 회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던진 무시가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6년, 이스라엘은 3년, 독일은 4년, 미국은 불가능이라고 답했죠. 한국만이 지금 당장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락하라고 마르틴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선택이 재앙이 됐고 무시했던 대안이 유일한 희망이 됐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군 철수 가능성이 겹치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검증된 파트너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지금 당장 줄 물건이 없다고 말입니다. 불과 24개월 만에 30조 원 규모의 공백이 생겼고 나토 회원국 한 나라가 빈손으로 남겨졌습니다. 제가 들러리라 불렀던 한국만이 남았습니다. 협상용 미끼로 이용했던 그들만이 지금 당장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어요. 부메랑은 정확히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것이 이제 저를 판단하고 있었고 제가 거절했던 것에 제가 매달리고 있었죠.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낯선 표정이었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불안과 후회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죠. 브랜드도 역사도 파트너십도 위기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답할 차례였습니다. 2년 전 제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도 비맞게 했던 것도 들러리라 부른 것도 모두 기억할 거예요. 이제 저는 그들의 답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무시였습니다. 정확하고 냉혹하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국방장관의 긴급 지시가 다음 날 아침 떨어졌습니다. 현재 가용 전력으로 방어 계획을 수립하라는 명령이었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 배치 가능한 장비만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작전국장과 함께 지하 작전실로 내려갔어요. 평소엔 거의 사용하지 않던 공간이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벽과 형광등이 만들어내는 차가운 분위기였죠. 작전실 중앙에는 거대한 디지털 지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덴마크 전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해안선, 주요 도시, 군사기지가 파란 점과 선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작전국장이 터치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러시아군 예상 침공 경로를 빨간 화살표로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발트해를 통한 상륙 시나리오였죠. 세 개의 붉은 선이 우리 해안선을 향해 뻗어나왔습니다. 각 경로마다 예상 병력 규모가 숫자로 떴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방어 전력을 배치해야 했죠. 저는 조달국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현재 운용 가능한 자주포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팔라딘 12문, 평균 운용 연수 15년이라고 표시됐습니다. 고작 그게 전부였죠. 12문을 지도 위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방어 거점은 7곳이었어요. 해안 요새 3곳, 내륙 거점 4곳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지점당 2문도 배치할 수 없었죠. 저는 마우스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어디를 지키고 어디를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어요. 작전국장이 물었습니다. 신규 도입 예정 장비는 언제 도착하냐고 말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계약부는 20개월 후라고 추가 확보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2문이 전부라는 거냐고 되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모두 수년씩 대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미국은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다른 옵션은 찾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당장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15년 된 장비 12문이 우리가 가진 전력의 전부였죠. 작전국장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아이콘들이 나타나며 해안선을 향해 움직였어요. 적 기갑부대였습니다.
우리 자주포를 나타내는 파란 점은 지도 위에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죠. 숫자 차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동안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붉은 화살표들이 빠르게 내륙으로 진격했어요. 우리 방어선은 곳곳에서 뚫렸습니다. 12문으로는 3개 침공 경로를 동시에 막을 수 없었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5시간, 8시간이 지나자 주요 도시 하나가 붉게 물들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방어선 붕괴까지 4시간, 주요 도시 함락까지 12시간이라는 예측이었어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작전국장은 모니터를 끄지 않고 그대로 뒀죠. 저에게 이 결과를 똑바로 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작전국장이 다른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도시만 집중 방어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안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포기한다는 건 그곳 시민들을 버린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코펜하겐과 오르후스 2곳만 집중 배치했어요. 12문 중 10문을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조금 나아졌죠. 20시간까지 버틸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다른 도시들은 즉각 함락됐어요. 정보국 참모가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아군의 최근 훈련 영상이었죠. 상륙작전을 반복 연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준비된 시나리오였어요. 그들은 실제로 올 수 있었고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작전국장이 물었습니다. 긴급 도입 방안은 없냐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채널을 동원했지만 당장 공급 가능한 곳이 없다고 답했어요. 그가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기다리다 죽으란 말이냐고 따졌죠. 저는 변명했습니다. 유럽 업체들과 계속 협상 중이라고, 곧 돌파구를 찾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죠. 프랑스는 6년, 이스라엘은 3년, 독일은 4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파구가 생기겠습니까? 작전국장이 지도를 다시 켰습니다. 덴마크 전역이 화면에 떴죠. 코펜하겐, 오덴세, 오르후스, 올보르 모든 도시가 파란 점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들을 지킬 무기 아이콘은 너무 적었어요. 지도를 확대해도 축소해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었어요. 이 지도 위 빈 공간이 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계약했지만 그건 20개월 뒤 이야기였고 추가 물량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으며 지금 당장은 25년 된 장비 12문뿐이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산 건 무기가 아니라 약속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스라엘과의 계약서는 종이였습니다. 아름다운 문구로 가득했지만 지금 이 지도 위엔 아무것도 배치할 수 없었죠. 검증된 파트너십이라던 것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이라던 것도 위기 앞에서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작전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을 지킬 무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코펜하겐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붉은 지붕들, 하얀 건물들, 평온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작전실 시뮬레이션에서는 저 도시가 12시간 만에 붉게 물들었죠. 제 선택 하나가 저 모든 평화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작전실에 내려갔습니다. 혼자서 지도를 켰어요. 덴마크 전역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주요 도시들을 하나씩 짚어봤죠. 각 도시마다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킬 자주포는 12문뿐이었어요. 지도를 응시하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텅 빈 배치도였어요. 배치할 전력이 없었습니다. 유럽 방산의 우수성을 믿었고 검증된 파트너를 선택했으며 브랜드를 신뢰했지만 결국 남은 건 빈 지도뿐이었죠. 화면을 끄고 작전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프랑스도 이스라엘도 독일도 미국도 모두 약속만 했습니다. 위기가 오자 하나같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죠. 지금 당장 줄 물건이 없다고 말입니다. 지하 작전실에는 텅 빈 지도가 있었고 그 빈 공간은 제 오만함이 만든 결과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이 틀렸다는 걸,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찾아보면 유럽 어딘가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지도를 보면서도 여전히 유럽 업체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 TV를 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렸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럽 안보 상황 특집 보도였어요. 앵커가 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 현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폴란드 육군 훈련장이 나타났죠. 광활한 평원 위를 기갑부대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하자 전차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검은색과 녹색 위장무늬, 날렵한 포신, 그리고 측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K2 흑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제 전차였죠.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전차들은 대열을 맞춰 기동하고 있었고 포탑은 정확하게 회전했으며 속도도 빨랐습니다. 장난감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폴란드가 지난 2년간 한국으로부터 전차 100대와 자주포 60문을 도입했다고 보도했죠. 이미 배치가 완료됐고 현재 실전 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2년 전 제가 한국을 들러리라 부르던 바로 그때부터 폴란드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자주포 사격 장면이었어요. K9이라는 모델명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제가 팸플릿을 커피 받침대로 썼던 바로 그 제품이었죠. 포신에서 불꽃이 튀더니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장전 속도가 빨랐어요. 몇 초 만에 다시 사격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무기는 성능이 우수하고 납기가 정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인도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죠. 2년 만에 전력 공백을 메웠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2년이었어요. 폴란드는 2년 만에 100대 전차와 60문 자주포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는 뭘 했죠? 이스라엘과 계약서에 서명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실제 인도까지는 아직 18개월이나 남았고요. 화면 속 폴란드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군대의 표정이었죠. 반면 우리는 어땠나요? 25년 된 장비 12문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폴란드의 신속한 전력 증강이 주변국에 안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러시아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동맹 내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고 덧붙였죠.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년 전 회의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르틴이 폴란드 사례를 언급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폴란드는 급하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신중하게 최고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 신중함이 뭘 가져다 줬나요? 폴란드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훈련하고 배치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반면 우리는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이메일, 제안서, 협상한 종이 더미만 쌓였을 뿐이었어요. 실제 무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어요. 폴란드 전차들이 기동하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재생됐습니다. 저 전차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폴란드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뭘로 지키고 있나요? 25년 된 자주포 12문으로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켰더니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폴란드의 성공적인 전력 증강 사례였습니다. 전문가가 출연해 분석했죠. 폴란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속도와 실용성을 중시한 결정이 빛을 발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뉴스 봤냐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폴란드가 부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마르틴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뉴스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년 전 폴란드가 선택한 길을 우리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냐고 소리쳤죠. 우리는 폴란드와 다르다고, 우리는 검증된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마르틴은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현실을 외면할 거냐고 말이에요. 오후에 작전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회신이 왔다더군요. 우리 방어 태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전력 공백이 심각하다는 평가와 함께 조속한 보완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죠. 권고였습니다.
명령도 지원도 아니었어요. 그저 권고뿐이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라는 뜻이었죠. 나토 동맹이라는 것도 결국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폴란드처럼 스스로 준비한 나라만 살아남는 거였어요.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참고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했어요. 유럽 방산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프랑스나 독일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말했죠. 검증되지 않은 선택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화로운 코펜하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실 시뮬레이션에서는 12시간 만에 함락되는 도시였죠. 폴란드는 준비됐지만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기사였어요.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한국 방산과의 협력이 게임 체인저였다고, 신속한 납기와 우수한 성능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맨 아래 댓글들을 봤습니다. 유럽 각국 네티즌들이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의 선택이 현명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독일 누군가는 자기 나라도 같은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유럽 방산 우월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증명했죠. 브랜드가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고, 역사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고, 약속이 아니라 인도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폴란드가 옳았다는 걸, 2년 전 제 선택이 오판이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불을 켰지만 앉고 싶지 않았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군사 전문지를 꺼냈죠. 폴란드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K2 전차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폴란드가 어떻게 신속하게 전력을 증강했는지 상세히 나와 있었죠. 결정적 요인은 납기였습니다. 2년 안에 인도 가능하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실행력이었어요. 유럽 업체들이 5년, 6년을 요구할 때 한국은 2년을 약속했고 지켰습니다. 책을 덮었습니다. 우리는 서류만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서, 제안서, 평가서, 협상한 끝없는 문서 작업만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 시간에 무기를 받았고 훈련했으며 배치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저 어둠 너머 발트의 건너편에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준비됐지만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죠. 그들은 100대 전차로 국경을 지키지만 우리는 12문 자주포로 해안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어요. 그건 공포였습니다. 같은 나토 회원국인데 같은 위협을 마주하는데 누군 준비됐고 누군 빈손이라는 현실이 두려웠죠. 폴란드의 선택이 옳았다면 우리 선택은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폴란드고 우리는 우리라고, 상황이 다르다고, 우리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옳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고집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위협은 다가오고 있었으며 폴란드는 준비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폴란드 뉴스를 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국방장관에게서 최후 통첩이 떨어졌어요. 이번 주 안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조달국장 직에서 물러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선택지를 정리했죠. 유럽은 모두 수년씩 걸렸고 미국은 불가능했으며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마르틴을 불렀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하라고 지시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 제가 들러리라 불렀던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순간이었죠. 마르틴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안도와 동정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미팅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장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 유럽지사 사무실로 오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2년 전엔 그들이 우리 로비에서 기다렸지만 이번엔 제가 찾아가야 했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최고급 정장을 입었지만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죠. 자신감은 사라지고 불안만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사무실은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였죠. 저는 마르틴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기내에서 자료를 검토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수량, 희망 납기, 예산 범위 모든 걸 정리했지만 협상 카드는 없었습니다. 브뤼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현대적인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판이 보였죠. 한국방위산업 유럽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엔 무시했던 이름이 이제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회의실 앞에 한 사람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전무였습니다. 2년 전 로비에서 명함을 건넸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환영도 적대도 아닌 중립적인 얼굴이었죠. 김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미팅 목적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안보 환경 변화로 추가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죠. 한국 측 제품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김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번 계약은 2년 전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표준 계약 조건이라고 설명했어요. 가격은 당사 기준, 납기는 생산 일정에 따름, 기술 이전은 불가, 계약금은 50% 선지급이라고 나열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죠. 모든 조건이 한국 측에 유리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가격 협상 여지가 있냐고 말이에요. 김 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수주가 포화 상태라고 답했죠.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주문이 밀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납기는 어떠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달력을 펼쳤어요. 지금 계약하면 18개월 후 인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빠른 일정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생산 일정이 밀리면 납기도 연기된다고 명시했어요.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장기적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김 전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패키지 계약에만 해당한다고 말했어요. 단순 구매는 완제품 인도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협상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가격, 납기, 기술 이전 모든 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락 아니면 거절뿐이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죠. 김 전무가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뒤에 루마니아 국방장관과 미팅이 있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촉박하다며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죠. 2년 전 제가 한국팀을 로비에서 기다리게 했을 때처럼 이제 저에게 시간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고 재협상을 요청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협상 같은 건 없다는 걸 말이죠.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조건을 조정할 수 없냐고 애원했어요. 기술 자문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사정했습니다. 김 전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우린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을 판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완제품이지 기술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18개월 안에 인도 가능한 곳은 여기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갑지만 정확한 진단이었죠.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맨 위에 납기 조항이 적혀 있었어요. 납기 1 한국 생산 일정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우리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모든 게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일어섰습니다. 결정되면 연락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회신 바란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2년 전 로비에서 비를 맞던 그 사람이 이제 시간에 쫓기는 바쁜 임원이 됐고 오만했던 제가 애원하는 구매자가 됐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르틴이 말했어요. 조건이 가혹하다고 다른 옵션을 더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다른 옵션 같은 건 없다는 걸 말이에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브뤼셀 거리를 바라봤어요. 유럽의 수도였지만 이젠 의미가 없었습니다. 유럽 방산 우월주의는 끝났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으며 저는 그 변화를 인정해야 했죠.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뭐라고 했죠? 한국은 들러리라고, 장난감 수준이라고, 협상용 미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코펜하겐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어요. 한국과 미팅했다고 조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이 물었죠.
협상 가능하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엔 제가 갑이었습니다. 한국은 을이었고 들러리였으며 협상 카드였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하는 자가 됐고 저는 선택받기를 바라는 자가 됐어요. 폴란드가 증명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검증됐다는 걸,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루마니아도 호주도 이집트도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 줄 맨 뒤에 덴마크가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한국 측 조건서가 놓여 있었어요. 가격은 협상 불가, 납기는 생산 일정 기준, 기술 이전은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굴욕적인 조건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6년, 이스라엘은 3년, 독일은 4년을 요구했어요. 한국만이 18개월을 약속했습니다. 조건이 가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락 의사를 밝히는 메일이었어요. 타자를 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매 글자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고 시민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으며 개인 감정으로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타자를 계속 쳤습니다. 이메일을 다 쓰고 발송 버튼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제5만도, 유럽 방산 우월주의도, 2년 전의 확신도 모두 끝나는 거였죠.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됐다는 알림이 떴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약자였습니다.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받는 자였고 조건을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였으며 기다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였어요. 역전된 가불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냉혹하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2년 전 제가 뿌린 씨앗을 이제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측 수락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답장이 와 있었어요. 간결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일주일 내 송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금 납부 계좌 정보가 첨부돼 있었죠. 사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어요. 사무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 시간이었죠. 유럽 경제 채널에서 특집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방산 산업 재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화면을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약진이 눈부시다고 보도했어요. 유럽과 미국이 수년씩 걸리는 납기를 요구할 때 한국은 2년 안에 인도를 완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필두로 전 세계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한국의 거대한 방산 공장이 나타났어요. 항공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생산 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전차, 자주포, 장갑차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규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속도였어요. 화면 속에서 완성된 무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전차 3대, 자주포 5문씩 생산된다고 자막이 떴죠. 유럽 업체들이 한 달에 겨우 한두 대 만들 때 한국은 매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 회의실에서 각국 대표단이 회의하는 모습이었어요. 긴 테이블 양옆으로 정장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임원진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었고 각국 대표들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현재 계약 대기 국가 15개국, 총 주문액 500억 달러라고 표시됐어요. 50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화폐로 6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흔들렸어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독일 국방부 조달 담당관이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이 납기를 맞추지 못해 한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품질은 이미 검증됐고 문제는 생산 일정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독일까지 한국을 찾고 있었어요. 유럽 방산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 말입니다.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었죠. 제가 믿었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세 가지라고 설명했어요. 첫째 신속한 납기, 둘째 검증된 성능, 셋째 합리적 가격이었습니다. 특히 납기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죠. 지금 당장 필요한 국가들에게 2년은 기적 같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생산 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엔 근접 촬영이었어요. 작업자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용접하고 자동화 시스템이 품질을 검사하며 완성된 무기가 테스트 구역으로 이동했죠.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이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3교대로 운영되며 주말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증설 중이라고 했죠. 내년엔 생산 능력이 2배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분석가가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선택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죠. 납기가 몇 년씩 밀리니 먼저 계약한 국가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최소 3년은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저는 TV를 끄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장면 하나하나가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됐다고, 당신이 들러리라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게 만든다고 말이죠. 마지막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장 출하장에서 완성된 무기들이 대형 수송선에 실리고 있었어요. 폴란드행이라는 표시가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전차를 들어 올리고 트레일러가 자주포를 운반하며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앵커가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독주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건은 누가 먼저 계약하느냐라고 덧붙였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리모컨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모든 장면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들러리가 된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어요. 2년 전 제가 협상용 미끼라고 불렀던 그들이 이제 전 세계가 줄 서는 대상이 됐고 오만했던 제가 그 줄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찾았어요. 2년 전 커피 받침대로 썼던 팸플릿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사진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저는 그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구겨진 모서리, 커피 자국, 찢어진 부분이 보였어요. 이 종이 한 장을 제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시와 오만의 증거였죠. 2년 전 내가 버렸던 건 팸플릿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어요. 폴란드가 잡은 그 기회를, 루마니아가 선택한 그 길을, 호주가 결정한 그 순간을 저는 비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코펜하겐 하늘은 잔잔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허상이었죠. 작전실 지도는 텅 비어 있었고 우리를 지킬 무기는 12문뿐이었으며 신규 도입은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마르틴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계약서 초안이 도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검토 후 회신 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죠. 하지만 검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어요. 다시 TV를 켰습니다. 다른 채널도 비슷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국방산 특집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죠.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나라를 말입니다. 한 뉴스에서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방산 수출액이 3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어요. 올해만 2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고객은 나토 회원국과 중동,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설명했죠. 나토 회원국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도 나토 회원국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늦었습니다. 폴란드가 2년 전 결정할 때 우리는 비웃고 있었고 루마니아가 계약할 때 우리는 망설이고 있었으며 독일이 검토할 때 우리는 아직도 유럽 방산만 고집하고 있었죠. 나레이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누가 한국의 파트너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생산 라인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 질문들이 화면에 떴죠.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줄을 섰어요. 맨 뒤에 말이죠. 오만의 대가를 치르며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며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들과 마주쳤어요. 그들도 뉴스를 봤는지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기회를 놓쳤다는 걸,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은 있었습니다. 18개월 후면 한국산 자주포가 도착할 거예요. 폴란드가 증명한 성능으로, 검증된 품질로, 약속된 납기에 말이죠. 늦었지만 온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이었습니다. 오만의 결과를 목격한 증인, 선택의 대가를 치른 증인, 시대 변화를 외면한 대가를 깨달은 증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이 변할 때 함께 변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 말이에요.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장의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고 각국의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으며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나라들은 줄을 서고 있었죠. 그 줄 어딘가에 덴마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가장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